애도 못 낳는 사람이라 뭐하러 더 사니? 본처는 빨리 정리하고 그 애를 흙속에 올려야지. 수술 2시간 전 시아버지 병실 커튼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시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제 심장을 내어드리려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단 한 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5년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어젖힌 순간 저는 누구를 향해 분노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만사형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라면 적어도 서로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짓말이 가장 끈질기고 가장 잔인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였고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와 남편의 사무소는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있었는데 한 프로젝트의 막바지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디자인 시안 보니까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저희 쪽 의견도 잘 반영해 주셔서 작업하기 편했습니다. 감사해요. 실장님이 요청하신 부분들이 명확해서 오히려 저도 일하기 편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유쾌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차림이나 소지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격이라 결혼 전에는 남편이 두르고 다니던 것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물건인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로고를 크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야 시댁이 생각보다 훨씬 여유 있는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이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줬기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결혼을 망설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던 날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지방에 가지고 있던 임야가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크게 받으셨고 그 돈을 상가 건물에 투자해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차라리 그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미리 알았다면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아이고, 편하게 오지 뭘 이런 걸 또 들고 왔어. 고맙구나.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아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예식장이랑 스튜디오 위주로만 보는 중이에요. 그래, 잘했다. 뭐든 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야. 그런데 상견례 날짜는 정했니? 양가 어르신들 뵙고 정확히 잡아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8년 전에 지병으로 2분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저 하나뿐이라 편하신 날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혼자서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조용히 식사만 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네. 어쩜 그렇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데려왔니? 저는 시어머니의 직설적이고 차가운 말투에 속으로 몹시 당황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바로 제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입 좀 다물어요. 미안하구나. 저 사람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혼자 지낸 거냐? 그때 부모님 보험금이랑 유산이 조금 있었어요. 그걸로 지금 사는 집을 마련했고 남은 건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저번에 아들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근처면 꽤 살기 좋은 곳이지. 네, 서로 지내던 동네가 가까워서 그냥 저희 집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어요. 신혼 초에는 무리하게 돈 쓰지 말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더 넓은 곳을 알아보려고요. 잘 생각했다. 집이라는 게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 그 동네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나중에 처분하면 오히려 더 이득일 거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수더분하고 알차구나. 우리 아들이 참 참한 사람을 데려왔어. 이렇게 처음 인사드린 날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신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남편과 큰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셨고 평소 소비에 검소했던 제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금액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촌스럽다며 면박을 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그리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화려한 모임과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결혼 초반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가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칠 쯤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살림만 하셨던 터라 사업 자금이 없어 시아버지 돈을 빌려 시작했다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크게 부려 인테리어에만 큰 돈을 들여 화려하게 매장을 차렸지만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정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 모르게 빚까지 졌고 나중에 매장을 폐업할 때 그 손해를 전부 시아버지가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최소한으로만 하며 바깥 모임에 더 열중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를 내셨고 나중에는 거의 신경을 끄고 각자 사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나마 세월이 많이 흘러 두 분이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가 된 시기였던 거죠. 저는 가족끼리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로 지내는 게 낯설어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보통의 며느리들에 비해 시집살이를 수월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았고 시아버지도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제가 원래 혼자 살며 살림을 다 해왔던 터라 집안일로 다툴 일도 없었고 명절 때 흔히 겪는다는 부담스러운 일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보다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데다 시아버지가 오히려 제게 용돈을 주시며 힘들게 직접 하지 말고 적당히 사다 쓰라고 하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몇 가지 메인 요리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주문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결혼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안정적이고 평온했죠.
명절이 되면 시아버지는 늘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신경 써주셨습니다. 한 번은 추석을 앞두고 제가 차례 음식 목록을 정리하느라 끼니도 거른 채 주방에 있는 걸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아야, 이리 와서 좀 앉아라. 그렇게까지 다 직접 안 해도 된다. 요즘 다 사서 쓰는 게 흠도 아니야. 너 몸 축나면 제사가 무슨 소용이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명절인데 정성은 드려야죠. 정성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꼭 손으로 만들어야 정성이 아니다. 내가 용돈 좀 더 줄 테니까 전이랑 나물은 좋은 곳에서 사오고 너는 그냥 큰 음식 몇 가지만 해. 알겠지? 그런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명절마다 흔히 겪는다는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를 닮아 처음 몇 년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기가 늦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저와 남편 모두에게 약간씩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시험관 시술을 병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도 남편도 큰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안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했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도 마음도 평소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늘 시간 맞춰 데려다주고 챙겨준 덕분에 첫 시도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식이 없자 저희는 결국 세 번째 시험관까지 시도했는데 끝내 임신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과정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세 번째 시도마저 실패하자 저희 부부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울었고 남편도 남편대로 힘들어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어떻게든 다독여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저를 며느리로 충분치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골적으로 화를 냈어요. 팔자가 드센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대까지 끊어놓으려나 보네. 여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그렇게 돈을 들였으면 성공을 했어야지. 요즘 세상이니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했을 거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고 싶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니. 당신은 당신 아들이 자식도 못 보고 저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게 보기 좋아?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야? 전혀 도움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 그 말 다 취소해. 이 일로 시부모님은 또 한 번 크게 다투셨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또 말을 너무 격하게 했네. 너무 상처받지 마. 엄마도 손주를 너무 바라셔서 속상해서 그러신 거야. 그럼 지금 가장 아이를 원했던 사람은 나잖아.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넘기자는 거지. 당신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위로하려는 말이야? 어머니 편 드는 거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담아두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있는 일이면 그냥 넘어가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저대로 속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해하며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어요. 남편은 한 번 더 시도해 보자고 했고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겪는 좌절감과 우울감이 너무 컸거든요. 남편은 자기 몸에 직접 시술을 받는 게 아니니 제 마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저희 부부는 반년쯤 지나자 서로 소원해진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예민하고 우울한 상태였으니 사소한 일로도 자주 부딪혔고 그게 피곤해진 저희는 점점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같은 집에 있어도 거의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사이가 되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가벼운 우울감을 겪기도 했을 만큼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때 가끔 만나던 대학 동창이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넨 적이 있었어요.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표정이 아닌데. 남편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임신이 잘 안 돼서 시험관도 해보고 그랬는데 계속 실패해서 좀 지친 것 같아. 남편이랑도 그 일로 자꾸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자책하지 마. 그게 어디 너 혼자 잘못해서 그런 거니?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우선 너부터 좀 챙겨. 친구의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무거운 공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 힘든 시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지쳐있던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큰일이 닥쳤는데 바로 시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크게 나빠지신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혈당 관리가 쉽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꾸준히 약을 드시고 관리하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는 머지않아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가장 아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그 슬픔 속에서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 입원하셨을 때 저는 거의 매일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시며 괜한 걱정을 끼친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바쁜데 뭘 또 왔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 일에 신경 써. 아버님 식사는 잘 챙기고 계세요? 입맛 없으시면 죽이라도 사올게요. 아니다. 병원 밥도 먹을 만하다. 너희 사업도 한창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가. 제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정말 가족을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병원에 얼굴을 비추는가 싶더니 곧 예전처럼 바깥 약속을 줄줄이 잡고 다니셨어요. 간병은 거의 저와 남편이 도맡았고 시어머니는 가끔 들러서는 병원밥이 부실하다거나 병실이 좁다는 불평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이 병원은 무슨 시설이 이렇게 후져. 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지. 어머니, 여기가 신장 전문으로는 제일 평이 좋은 병원이에요. 옮기면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서 더 늦어져요. 아니, 그래도 좀 더 깨끗한 데가 낫지 않겠니? 사람이 아플 때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환경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옮기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래도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며칠 더 지켜보다가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시아버지가 신경 쓰실까봐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정리하던 중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 하나가 저희도 모르는 채권 관계의 담보로 잡혀 있던 거예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한참을 화내며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머뭇거리며 털어놓았어요.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본인 몫으로 낼 돈이 없어 집에 있던 건물을 담보로 빌려줬다는 거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남편은 그 친구라는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계약했다는 사무실도 살고 있다던 집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결국 법무사와 변호사를 차례로 만나 자문을 구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등기 자체가 적법하게 넘어간 거라서 사기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범을 특정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잠적한 상태라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건물은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선의 취득을 주장하면 더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아무리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녀도 건물이 넘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건물을 담보 잡았어? 초등학생도 안 속을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그 서류 들고 나갈 수 있었겠니?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일을 가족들 몰래 저지를 수가 있냐는 말이야. 다른 식으로 메꾸면 됐잖아. 아버지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할 말이 없는 시어머니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도 보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돼. 아버지 자산뿐 아니라 우리가 여태 모아온 돈까지 다 날릴 뻔했다는 거 알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이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네 아버지가 재산 축적하는데 한몫했어. 내 몫도 있다고. 하지만 남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그래도 내쫓기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 이제부터 남은 재산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결국 시아버지의 상가 건물은 그대로 넘어갔고 남은 재산은 최대한 수습해 남편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없이 바빠지자 저 역시 집안일을 도맡고 남편의 일까지 챙기며 덩달아 바빠졌어요. 하지만 바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다니던 회사들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가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거래처와의 자재 단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 감사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매출도 떨어지는데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속 이 회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저는 그 시기에 거의 매일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너무 안 좋아.
감사 들어오고부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 우리도 이 타이밍에 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늦으면 이직 시장에서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래도 막상 옮기려니까 걱정도 되네. 새 회사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일단 여기저기 알아보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 일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고, 결국 더 늦기 전에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장이었기에 다른 사무소로 옮기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경력을 인정받아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로 이직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 스튜디오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어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업계다 보니 저는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노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뒤처질까봐 조바심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새 스튜디오는 대표가 저와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새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대표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스튜디오에서 차로 20분쯤 거리에 있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가져다 달라는 거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더군요. 그때는 그게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제가 모르는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에게 옷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더군요. 알고 보니 본인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자느라 집에 못 들어가서 갈아입을 옷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왜 업무상의 일이냐고 묻자 대표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말했어요. 제가 회사 대표인데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도 다 업무죠. 제가 회사 얼굴이나 다름없는데요. 황당했지만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대표는 수시로 자기 차를 세차해 놓고 오라거나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료를 사오라는 등 개인적인 일들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본인 부모님 댁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현아 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부모님 댁이 이사를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해서요. 대표님, 저 주말엔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회사 식구끼리 도와야죠. 몇 시간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나중에 다 인사이동에 참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그 말에 떠밀려 주말 하루를 통째로 대표 부모님 댁 이삿짐을 나르는데 써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출장이라며 저를 데리고 지방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더니 정작 미팅은 30분 만에 끝내고 본인 골프 모임에 저를 캐디처럼 데리고 다닌 거예요. 현아 씨, 오늘 미팅 끝났으니까 시간 좀 있죠? 제가 아는 분들이랑 라운딩 약속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대표님, 저는 골프를 안 쳐서요.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 마감해야 할 도면도 있고요.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거리 좀 봐주고 분위기 맞춰주면 돼요. 이게 다 인맥 쌓는 일이에요. 도면은 내일 해도 되잖아요. 저는 결국 그날 오후를 전부 대표의 골프 모임 뒷정리와 잔심부름을 하는데 써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가 자꾸 밀려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는 말만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쌓이니 얼굴은 나날이 어두워져만 갔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를 하기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전 회사가 흔들리면서
제때 발을 빼지 못한 동료들이 이직 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와 함께 일했던 능력 좋은 동료가 몇 달째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도 다시 회사를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동료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요즘 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말도 마. 면접까지는 잘 가는데 막상 연봉 협상하려고 하면 다 깎으려고만 들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려니 쉽지 않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젊은 대표의 갑질을 참아가며 그 스튜디오에서 1년이 조금 넘게 버텼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가 점점 더 지나친 요구를 하는데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들어주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저를 점점 귀찮아했어요. 오늘도 대표가 세탁물 찾으러 다녀오라고 시켰어. 비용도 나보고 다 내라고 하고. 그거 비용을 당신더러 내라고 한 건 아니잖아. 차로 다녀오라고 한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자꾸 업무 외의 일을 시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 야근하면 수당도 나오는데 나는 수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정시에 퇴근하고 싶다는 거야. 당신 그 회사 평생 다닐 거 아니잖아. 어차피 다닐 거면 좋게 다녀. 뭐하러 괜히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자꾸 돌려가며 저를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수록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그냥 버텨보라는 식으로만 말하니 저는 오히려 전에는 못했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고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몇 달만 더 모아 1년 정도 버틸 여력이 되면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를 관둬? 그럼 이제 집에서 뭐 할 건데? 작은 사무실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엔 집에서 시작해도 되고 그건 일단 알아봐야지. 그럼 그동안 돈은 어떻게 벌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이 문제로 다퉈도 서로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집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걸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대표의 갑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너무 힘겹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대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아 씨,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이라 전화했어요. 현아 씨 집이 그 동네라고 했죠? 지금 빨리 파출소로 가봐요. 네, 지금 새벽인데 무슨 일이세요? 일단 출발부터 하고 도착하면 다시 연락 줘요. 대표의 일방적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고 갑자기 파출소라는 말이 나오니 저도 놀라서 외출복을 챙겨 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급박한 일로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순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 대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거기 고등학생 남자애 하나 있을 거예요. 걔 좀 데리고 집으로 데려다 줘요. 제 조카인데 사고를 좀 친 모양이에요. 신원 보증만 좀 해줘요. 매번 고마워요, 현아 씨. 네. 대표님, 이번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딱 봐도 불량스러워 보이는 남자아이를 그 새벽에 집까지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4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다시 잠들기엔 애매하고 계속 깨어있기엔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고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남편에게는 별다른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사전 통보 없이 나간다며 짜증을 내는 대표에게 그간의 일을 전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미리 말하지 않고 통보한 건 잘못이지만 아무리 차분히 설명해도 남편은 지나치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 사고 때문에 남편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된 건 알았지만 저는 같은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니 자신이 있었어요. 큰 성공까진 아니어도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은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이 전부 허황된 이야기라며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지지 않고 저는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일에만 매진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회사라는 이름과 동료들이 주던 안전망 없이 혼자서 클라이언트를 구하고 견적을 내고 시공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모든 과정을 다 떠안아야 했거든요. 새벽까지 도면을 손보고 아침에 곧바로 현장에 나가는 날들이 이어졌고 한동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맡았던 작은 주택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겨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년을 보내며 사무실이 생기니 동기부여도 더 되고 이대로 점점 더 많이 벌어 남편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전 월급만큼만 벌자고 했던 게 점점 욕심이 생겨 더 큰 금액을 바라보며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예전 회사 월급의 3배 가까운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통장 잔고가 회복을 넘어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그 다음 달에 있을 결혼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자고 먼저 말을 걸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간 서로 대면대면하다 제가 먼저 다가가니 남편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싫어하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좋은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될 기미가 보여 저는 몇 주 뒤에 있을 결혼기념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감정을 다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당을 예약한 지 일주일 만에 저희 가정에는 또 한 번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실려가신 거예요. 평소에도 혈당 관리가 쉽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날은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는 약물 치료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는데 남편은 마치 죄책감이 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안색이 안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챙기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일하느라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저 역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송한 마음은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안쓰럽던 마음까지 싹 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의식이 있던 시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 혈액형이 아버지랑 맞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요? 우리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니 시간을 빼기가 어렵잖니. 너는 그래도 네 사업이니까 시간 조정이 좀 더 자유롭지 않겠어. 며칠만 쉬어도 우리 아들이 잘 돌봐주면 금방 회복할 거다. 그게 너한테도 더 편하지 않겠니? 아버님 간병은 저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야말로 혼자 일하는 거라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시간 내기가 까다로워요. 이미 짜인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다 미루면 일 맡긴 분들 입장에서도 곤란해지고요. 우리 가족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니? 이대로 그냥 죽으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살갑게 가족 취급했다고 갑자기 아가라고 부르며 당연하다는 듯 신장 이식을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요. 신장 이식이 무슨 가벼운 부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남편은 일단 방법을 찾아보자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한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고 저도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저에게 잠깐 얘기하자며 부르더군요. 그간 서로 바빠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며 사업은 잘 되어 가느냐고 운을 떼었는데 딱 봐도 저에게 신장 이식을 부탁하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남편은 무척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평소와 다르게 잔뜩 긴장한 남편의 얼굴에 저는 일단 드러나 보자 하고 대화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런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어려운 부탁을 할게.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 당신 수술 준비할 때부터 끝나고 회복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해. 그 이후에도 당신은 당신 건강만 신경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당신이 검사 받아도 되잖아. 왜 굳이 나한테 어렵게 부탁하면서까지 당신은 안 받으려는 거야? 어제 검사 받고 왔는데 내가 공여자로 수술해도 되는지. 그런데 신장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요즘 워낙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가져서 그런가 봐. 당신은 술도 별로 안 먹고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으로 나왔잖아. 나도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 병원에서는 가족력으로 신장이 약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미안해. 나도 잘한 건 없었지. 근데 이건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알아. 당신이 정말 싫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강요하려고 말 꺼낸 것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부탁해보는 거야. 당신 몸이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제 장기를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마음이 들었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틀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을 때까지 정성껏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부부가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을 보니 제가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수술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속 있던 남편은 아침부터 저와 시아버지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오갔어요. 일부러 최대한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내심 고마웠습니다. 저도 괜히 시어머니를 봤다가 또 못난 소리를 들으면 수술을 계속 진행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점심때까지 제 병실에 있다가 수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시아버지 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던 남편이 제 병실에 휴대폰을 두고 가버린 거예요. 머리맡에서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 남편의 휴대폰이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하필 링거를 꽂은 손으로 받느라 줄이 엉켜 손으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받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남편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여자 목소리였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딸이래. 진짜 와이프이랑 헤어질 거야? 제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전화기 너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 오빠 애 가진 여자한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 오빠 아버지 신장 떼어드리는 것도 오빠 와이프가 하는 거지 오빠가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런데도 나 혼자 산부인과에 다녀오게 만들어. 오빠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진 애잖아. 오늘 중으로 와서 사과 안 하면 와이프한테 다 풀어버릴 거야. 당장 와. 전화가 그대로 뚝 끊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습니다. 다행히 잠금 패턴은 연애할 때 알고 있던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신저와 문자를 확인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화 온 사람뿐만 아니라 10수명의 여자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가장 오래된 날짜는 무려 5년 전 제가 3번째 시험관 시술을 실패한 이후 더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링거고 뭐고 다 뽑아버리고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데스크에 물어보니 남편은 애초에 신장 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을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끌어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시아버지를 위해 제 신장을 떼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시아버지 병실 문 앞에 도착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커튼을 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지 병실 안이 조용했고 커튼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먼저 들린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애도 못 낳는 사람이랑 뭐하러 더 사니? 희진이가 임신했다며. 그럼 본처는 빨리 정리하고 희진이 애를 호적에 올려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희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초기에 산부인과에 한번 같이 가보긴 했는데 걔 좀 이상한 애야. 어떻게 괜찮은 여자가 이렇게 없는지. 그래도 지금 와이프가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인데.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제일 낫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와이프랑 사이 안 좋은 건 똑같으면서 너는 그냥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애나 챙겨. 남편이 곤란한 듯 말을 이었어요. 아니 엄마 그렇다고 어떻게 바로 이혼을 해? 수술 끝나고 바로 이혼하면 위자료만 잔뜩 뺏긴다고. 적어도 반년은 지나야 해. 와이프가 나중에 희진이랑 얘기해보면 곧바로 소송 걸지도 몰라. 나 지금 진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희진이라는 애는 걔도 보통은 아니라며. 아무튼 어떻게 넌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재산 잠깐 내 명의로 옮겼다가 이혼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위자료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아?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니까. 누가 봐도 재산 은닉하는 게 티가 나잖아.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만히 좀 있어. 시어머니가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애 태어나고 정리할 거야? 희진이가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니? 거기까지 듣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안 기다려준다던데요? 지금 당장 안 오면 와이프한테 다 풀어버린다던데. 제 목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커튼을 젖혔고 저를 보고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그런 남편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너네 그 희진이라는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주더라. 딸이라며.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애를 가졌네.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애만 만들 목적으로. 저는 기가 막혀서 쏘아붙였습니다. 애만 만들 목적으로 몇 년을 그렇게 꾸준히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니? 이거 완전 쓰레기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해.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향해 발끈하며 끼어들었어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수술이나 신경 써. 남편은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다시 저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할게. 당신도 아이를 원했던 거 사실이잖아. 내가 방법을 찾아온 거야. 생각해봐. 어차피 애는 똑같은 애잖아.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심으로 하네. 그래서 신장 받고 나면 적당히 고마운 척하다가 이혼하려고 그랬어?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혼만은 안 돼.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혼해야지. 근데 꿈도 꾸지 마. 내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아?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제가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서려 하자 남편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가? 수술은 받고 가야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참, 너 신장 이식 공여자 검사 받은 적도 없다며.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더라. 나는 이미 수술 취소한다고 다 얘기해놨으니까 아버님 살리고 싶으면 다른 신장 알아봐.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남편의 짐을 전부 복도에 던져버렸어요. 뒤늦게 헐레벌떡 집에 온 남편이 문 앞에서 애걸복걸하더군요. 여보, 문 좀 열어봐. 애는 지울게. 당신이 정말 싫다면 애도 지우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수술 시간 미루고 왔어. 지금 다시 병원 가자. 미쳤어? 내가 왜? 시끄럽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우리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게 내버려 둘 거야? 현아야, 나한테 이러는 것도 가정폭력이야.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불리해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들어 문을 열고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던지고 보니 그게 쓰레기통이었더군요. 온통 쓰레기를 뒤집어 쓴 남편이 놀라서 버둥거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화장실과 주방에 있던 쓰레기까지 전부 가져와 던져버렸습니다. 임신한 그 여자를 비롯해서 네가 그동안 건드리고 다닌 여자들한테 전부 상간자 소송부터 걸 거고 너한테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같이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내가 그동안 바람 피웠던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혼이고 재산이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한동안 문 밖에서 애원하다가 화를 내다가 결국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대로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튿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똑같이 문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다 갔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1시간 동안이나 쏟아내고 갔죠. 저는 시어머니가 왔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문 뒤에서 그 욕설을 전부 녹음했다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끌려가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방금 녹음한 내용을 보내며 문자를 남겼어요. 이것까지 들고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이기 전에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현행범으로 체포될 줄 아세요.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그 후로는 남편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최근 집값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시세 차익은 충분히 나왔고 저는 시댁과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정리하고 보증금을 이사 비용으로 썼어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두었던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정리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혹시라도 공동명의였거나 남편 소유였으면 일이 훨씬 복잡해졌을 테니까요. 저는 새 집에 짐을 풀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 여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상간자 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임신 중인 사람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부 위자료를 받아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이미 시효가 끝난 관계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일이었고 제가 바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소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저에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최근 2, 3년 내 관계로 한정될 거예요. 그보다 오래된 거는 시효 문제로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도 일단 다 보내주세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시다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어요. 이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 말대로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저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가 보낸 소장을 보고 남편이 기혼자였단 걸 몰랐던 사람들은 전부 남편에게 법적 대응을 나섰고 모든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고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서 한 푼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넘겨받은 재산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외도를 지속했다는 게 명백하니까요. 가능한 한 최대치로 받아내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들인 시간과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요. 소송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내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과정 내내 이미 곤두박질 친 평판 때문에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여자들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물어주느라 돈은 돈대로 뜯기고 결국 이 소문이 다니던 사무소에까지 알려졌다고 해요. 남편과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예전 동료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돌면서 남편의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요. 화가 난 여자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남편을 괴롭혔고 결국 남편은 사무소에서 쫓겨났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본인의 신장을 시아버지께 이식해드린 뒤로는 가지고 있던 차도 팔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수술 비용도 수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돈을 긁어 모아 겨우 충당했다고 해요. 거기에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지급하고 나니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회복한 이후로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녔지만 나이도 있고 예전 사무소에서의 추문도 있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는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고 지냈습니다.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동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소식 들을 때마다 좀 놀랐어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싶어서요.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저도 더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혹시라도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일 없을 거예요. 신경 안 쓰려고요. 남편의 동료도 거기까지밖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로도 계속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6년 정도 되었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도 2명이 생겼어요. 처음 이혼 절차를 밟던 때만 해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너무 악랄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사람 보는 안목이 더 좋아진 모양인지 신기하게도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 몇 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저처럼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후배였고 다른 한 명은 시공 관리를 맡아주는 친구인데 둘 다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직원을 뽑을 때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겪었던 갑질도 있고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렸던 기억도 있어서 사람을 들이는 일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마다 일부러 제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부탁이나 사적인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가장 싫어했던 일이라서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요. 저도 예전 회사에서 그런 걸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시작한 덕분인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농담처럼 대표님은 진짜 일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시키신다며 웃을 때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는 했어요. 요즘은 큰 행복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평온한 나날을 즐기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는데 씻기고 챙기는 게 가끔 고되어도 제 뒤통수를 치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더라고요. 주말에는 가끔 직원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기도 하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혼자만의 여행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작년 가을에는 작업실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서 작은 쇼룸도 함께 차렸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직접 가구와 소품을 골라 채워 넣는 과정이 힘들면서도 즐거웠어요. 쇼룸을 본 지인들은 다들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리를 잘 잡았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쇼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댁 문제와 남편 문제로 매일 속을 끓이던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몇 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듣지 못했던 남편은 얼마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앞으로 무슨 남자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초라한 행색에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둘이 함께 오더군요. 행색을 보니 못 본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원래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림새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헌 옷 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것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몰골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집 앞 카페에서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건축업계 사람들이 워낙 좁잖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어. 너밖에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머뭇거리다 이내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져 얼른 일어나라고 했지만 꿈쩍도 안 하고 뻔한 말을 내뱉었어요. 여보, 아니 현아야.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딸은 무슨 죄야? 얘는 아무 죄도 없잖아. 이제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해.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얘를 봐서라도 부탁할게. 내가 왜?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버지도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시고 나도 이제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냥 우리 딸이라도 평범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줘. 내가 그동안 벌인 일들 다 생각하면서 지금 나한테 동정을 구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남편은 그 말에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얘를 뭘 얼마나 안다고 얘를 봐서 도와줘. 필요할 때만 비굴해지는 건 여전하구나. 이런 수법에 또 넘어갈 줄 알아? 네가 여기서 무릎을 꿇든 탭댄스를 추든 한 푼도 줄 일은 없으니까 꿈깨. 그리고 그렇게 딸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데려오지를 말았어야지. 네 딸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너는 남편으로서도 최악이지만 아빠로서도 참 생각이 없는 인간이야. 다시 한 번만 찾아오면 그땐 이렇게 좋게 안 끝나. 알겠어? 2번 다시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든 말든 저는
집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전화며 문자를 몇 번 더 했지만 전부 무시했고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주말 저는 별 생각 없이 예전에 남편 소식을 전해주었던 동료에게 그 후 근황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동료는 건너들은 이야기라며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댁도 아닌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등기로 넘어간 지 오래라고 했고요. 조금 더 물어보니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신장 이식 후에도 당뇨 합병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멋대로 건물을 날려버린 것도 남편이 정작 공여자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않고 거짓말로 저한테 신장을 받아내려 했던 것도 결국 그 집안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딘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인생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가실 거였으면 그 많은 시간을 왜 그렇게 못난 일에 써버렸는지 그 가족 모두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그간의 일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 제 사이는 좋아질 기회가 없었고 지금 제 결정도 후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혼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정리한 것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끝까지 받아낸 것도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자주 시청하는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고 항상 가족끼리 서로 아끼며 행복만을 나누게 되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